네, 원고지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희극이고 정말 사실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이 희곡 작품은 사실 수능까지 봐도 많이 작품이 없거든요. 주요 작품이. 그래서 이 원고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 내용도 없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같이 봐야겠죠? 이 원고지라는 사람은 누구 작품인 거죠? 아주 유명한 이근삼이라는 사람의 작품인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이근삼의 연고지를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어. 제일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내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가 아무래도 희곡이다 보니까 무대와 연관된 부분이 많거든? 그럼 무대 위에서 우리한테 어떤 많은 내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게 많이 하냐면요. 여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요소가 많아요. 연극 같은 거 보면 그 화장으로도 그 사람이 악역인지 선역인지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무대를 쓰는 작품이라서 상징적인 요소가 많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내용은요, 여기 등장인물은 사실 많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갈등 구조는 없고요. 그냥 등장인물들의 어떤 그런 특징들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등장인물에서 가장 먼저 일단 중심인물은 교수죠. 제일 먼저 교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교수의 아내인 처가 있어요. 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아들인 장남,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딸인 장녀가 있게 되죠. 자, 근데 너희가 여태까지 문학 작품을 봤던 것 중에 이런 식으로 이름 없이 보통 명사로 사용하는 걸 본 적 있니? 저는 사실 이거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등장인물의 이름이 굉장히 개성이 없어. 근데 왜 개성이 없냐면 보통 명사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이근삼이라는 사람은 왜 보통 명사를 사용했을까요? 이름 짓기가 귀찮아서? 당연히 아니겠죠. 이 사람이 왜 등장인물의 이름을 그냥 보통 명사로 얘기를 했었냐면요. 이 장남과 장녀, 처 교수가 현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 과장되고 이상해 보이죠? 사실 그거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통 명사로 등장인물의 이름을 지었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 이렇게 등장인물의 이름조차도 상징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수라는 사람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교수는 그냥 돈 버는 기계예요. 돈 버는 기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들에 의해서 착취당해.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착취가 맞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억압되어 있어. 억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할 일이 너무 많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이 할 일들에 억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주체적인 삶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고요. 능동적이진 않겠죠. 당연히 능동적이라는 말도 표현이 될 수가 없고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냥 목매어서 사는 느낌인 거고 당연히 삶의 목표도 없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무기력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이후에는 정신적인 착란까지 오기도 하는 게 바로 이 교수예요. 근데 이 교수라는 사람은 사실 진짜 이렇게 막 원고지 같은 양복 입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희화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모습이냐면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현대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비록 과장되어 있고 희화화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모습과 사실 크게 다를 바는 없다라는 것을 읽으면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철하는 사람의 인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철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입장에 처해 있냐면요. 굉장히 이중적인 입장에 처해 있어. 어떤 식으로 이중적인 입장이냐면요. 자기 자식들한테는 착취를 당하는 존재이면서도 자기의 남편은 착취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착취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착취당하는 어떤 의무를 강요당하기도 해요. 착취자는 누구를 착취한다는 거야? 교수를 착취한다라는 의미인 거고 자기 자식들한테 아니 부모라면 이 정도 용돈은 줘야지 부모면 이건 해줘야지와 같이 의무를 강요당한다라는 모습을 우린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뭔가 묘하게 정말 현대인의 모습이 과장되어 있지만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 장남과 장녀 같은 경우에는 좀 못됐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인물이고 어떤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내가 자식이니까 부모의 의무만을 강요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정신적인 거 하나도 없이 오로지 정말 물질적인 욕망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장남과 장녀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좀 독특한 역할이 하나가 있다면 이 두 사람은 극 중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여기는 우리 집이고요. 저기는 우리 가족이에요. 정말 단란하죠? 와 같은 극 중에서 어떤 해설자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사실 극 중에 인물이 해설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막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써주세요. 조금 이따가 이거 효과도 제가 곧 얘기를 해드릴 거라서. 네, 여기까지가 내용이었었고 사실 내용은 정말 별거 없어요. 교수가 퇴근하고 오니까 교수 그 가르치는 일이 끝나고 오니까 빨리 당신 번역해야죠 라고 처가 엄청 쪼아대요. 지금 언제까지 아니에요? 그거 해야지 우리 집 수리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뭐도 해요 라고 엄청 쪼아대니까 교수가 막 정신적인 창란에 시달려요. 하지만 결국 계속 일을 하긴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장남과 장녀가 엄마 나 빨리 이상한 뭐 핑계 대면서 변명대면서 용돈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감독관이 등장하는데 여기 교과서에는 안 실렸더라고요. 뭐 그런 내용이다.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시니까 내용은 따로 쓰면서 정리하지는 않아 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내용적인 입장이었고요. 상징적인 요소들도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자, 일단은 상징적인 요소는 아까 그 등장인물의 이름도 표현된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 원고지라는 제목도 마찬가지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넘겨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쓸 게 이 원고지 제목의 의미인데 가장 주된 의미부터 먼저 정해지자면 이 원고지라고 하는 게 뭔지 알잖아. 그치? 아주 그 정해진 칸처럼 규격화된 현대인의 아주 기계적인 삶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원고지라는 제목의 기계적인 삶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원고지라는 제목의 의미다. 이 원고지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어떤 제목이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삶을 상징하다 보니까 이 원고지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교수의 양복에도 적용이 돼요. 교수의 양복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상징적인 요소들을 많이 몸에 휘두르고 있어. 뭐를 휘두르고 있냐면 일단 철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몸에 굵은 줄을 메고 있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걸 몸에 메고 있는 게 자유로운 사람이겠어? 당연히 아니겠죠. 이 사람은 여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굉장히 구속되어 있구나, 억압되어 있구나.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책임감에 정말 목매여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원고지라고 하는 것이 희곡이잖아. 그치?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지금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냐면 글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얘의 진짜 목적은 무대에서 보여지는 거야. 무대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그 무대 위에 상징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무대라는 것은요. 가장 일단 볼 것은 이 무대가 사실 구분이 되어 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요. 일단 응접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플랫폼이라는 공간이 나와요. 이 무대는 사실 이 사람들의 집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집이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 이 응접실에서는요. 교수, 그리고 교수의 처만 존재하고요. 이 플랫폼이라는 곳에서는 자식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왔다 갔다 할까요? 전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왔다 갔다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가족 간의 소통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단절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뒤에 다 설명하면서 얘기하면 너무 그러니까 좀 앞에서 많이 설명하는 것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 원고지라는 작품은 우리가 무슨 극이라고 하냐면요. 보통 우리가 이런 작품을 약간 부조리극이다. 부조리극이다 라는 이름을 써요. 우리 부조리라는 거 뭔지 알잖아. 그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부조리하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부조리극이기 때문에 연극 자체가 이치에 맞지가 않아. 뭔가 부모를 무슨 뭐 학대아처럼 착취하지를 않나.
뭐 이상한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신문이 넘겼는데도 3년 전과 똑같은 거라던가 어쩐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지 않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작가의 의도는 뭐냐면요. 현대 사회에 현대 부조리가 많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모습을 우리한테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부조리 극이라는 갈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진짜 딱 하나 더 남았어요. 딱 하나 더 남은 건 뭐냐면요. 이 원고지라는 희곡의 가장 중요한 너무 다 중요하다 했는데 또 중요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원고지라는 작품이 거리두기라는 어떤 도구? 네, 거리두기라는 것을 사용하는 희곡이라는 거예요.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냐면 그 등장인물 그리고 관객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해요. 아까 내가 장남과 장녀 중에서 되게 독특한 역할이 뭐라 그랬었어? 그래 뭐 이기적이고 이거 다 맥락에 맞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해설자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이 해설자의 역할을 하다 보면 관객이 그 연극에 몰입을 할 수 있을까? 몰입을 못해요. 거리두기를 통해서 관객의 몰입을 방해.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원고지라는 작품에 엄청나게 몰입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엄청 몰입을 하면 장남과 장녀가 분명히 부조리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처가 엄청나게 착취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저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장남과 장녀에게는 그래 쟤네 뭐 어릴 때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그 인물들에게 되게 동조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거리두기를 통해서 관객과의 그 몰입을 방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등장인물을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 그게 우리가 거리두기라는 그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극중 어떤 효과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객한테 말도 걸고 해설자 역할도 하니까 얼마나 집중이 방해되겠어요. 이거 연극이었지? 내가 실제로 보는 게 실화가 아니었지? 라는 어떤 몰입을 방해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원고지에 대한 또 개관적인 설명이었고 그리고 쭉 넘어가서 갈래부터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갈래는 당연히 희곡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부조리극이라는 어휘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조리극을 통해서 우리한테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성격 중에서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 게 반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이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얘기해주고 싶은 주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진정한 삶의 가치가 뭐고 그리고 그 의미를 잃어버린 현대인에 대한 풍자를 보여주고 있다 될 것 같고 그 특징을 보면 일단은 특별한 전개나 갈등이 없어요. 그냥 극중 상황을 전개하고 뭔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막 연결이 되고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비슷한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 느낌이에요. 사실 아까 우리가 본 봉산탈춤 이런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등장인물 특히 장남과 장녀에게 해설자의 역할을 부여를 해서 극중 상황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효과는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무대장치, 분장, 소도구, 희극적 과장. 희극적 과장이라는 어휘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고 반어적인 성격을 띤 대사를 통해서 주제를 부각한다. 주제는 여기였었죠. 네, 여기까지가 개관이었었고 그럼 내용으로 하나하나씩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원고지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고지의 의미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1번으로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교수의 생활 수단이죠. 그러면서도 사실적인 신분을 표현한다. 그쵸? 왜냐면 교수가 그 번역을 하고 그리고 논문을 쓰는 걸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생활 수단이다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일상에 반복되는 틀이다 볼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한치의 여유도 없이 정해진 칸으로 반복되는 현대인의 일상 기계적인 삶이다. 우리 현대인이 정말 기계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원고지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구나. 네, 한번 볼게요. 자, 장남의 말로 시작이 되는데 장남이 자기 가족을 소개하는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이 집의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루이 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플랫폼이에요.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뭐가 쓰였냐면요. 반어적인 표현이 쓰였어요. 이 사람들 진짜 행복해요? 이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반어적인 표현이 벌써 쓰였어요. 아주 간단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 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지금 풍자하는 거죠. 현대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돼요.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이 저녁 7시 반이니까 곧 아버지가 오실 거예요. 아버지는 늘 쾌활한 역시나 반어. 얼굴에다가 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네, 장남은 작품의 해설자 역할 맞죠? 무대 장치 소개하고 있나요? 맞아요. 이쪽 방이 바로 우리가 쓰는 거고요. 저쪽은 부모님이 써요. 이런 식으로. 장남은 부모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설명하고 있나? 맞아요? 아니에요. 자, 의무만 설명하고 있어요. 부모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 자식들은 부모에게 뭐 효도와 어떤 공경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말 없고 올리 의무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역시 부조리극이 맞구나. 정말 이치에 맞지 않잖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교수는 아버지의, 이거 아닌데? 장남이에요? 장남은 아버지의 실제 모습을 잘 묘사한다? 아니에요. 실제와 다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서 철문도어가 무겁게 열리면서 교수 등장. 또 음악도 굉장히 지루한 음악이고요. 그리고 철문도어예요. 가벼운 문도 아니고 철문의 도어가 무겁게 열린대요. 그러면 이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은 뭘 얘기하냐면 당연히 교수의 어떤 상황? 굉장히 지루하고 무기력한 상황을 우리한테 암시해 줄 거예요. 사람이 되게 슬프고 그럴 때 슬픈 음악을 종종 듣잖아요. 기분 좋을 때 막 뭐 좋은 경쾌한 음악 듣고. 그렇다면 이 철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에 뭘 드러내냐면 굉장히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할 일이 많다는 그 중압감을 드러낸다. 중압감이라는 말과 이 철문도가 무겁게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 이 외모를 보니까 위아래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서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직한 투성이래요. 아, 정말 원고지 속에 사는 사람이구나. 자, 의미 아버지의 직업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원고지와 관련이 있긴 해요. 그리고 또 뭐를 보여줄 수가 있냐면요. 정말 원고지를 통해서 아주 어떤 일상의 틀이냐면 굉장히 규격화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냥 일하지 말고 한번 좀 오늘 학교 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일상에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전혀 없고 늘 그냥 퇴근하고 집에서는 또 번역하고와 같은 아주 정해진 일상의 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수가 일단 옷은 원고지 양복이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두고 있고 그리고 게다가 쇠사슬을 두르고 있대요. 근데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다니는 그 줄이 너무 긴 거야. 그러면 이 쇠사슬이 뭘 의미를 하냐면요. 사회적인 압박 그리고 현실의 중압감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길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이 사람 지금 이 작품에서는 의상과 그리고 소품 낡은 가방 그리고 쇠사슬과 같은 소품을 통해서 현실에 얽매여 있는 교수의 상황 당연히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쇠사슬이 심지어는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서 끝이 없대요.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았대요. 그러니까 앉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야.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두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대요. 그래서 어디에 억눌려 있듯이 아래를 보거나 옆을 봤는데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봤대요. 중년의 퍽 마른 얼굴 그리고 이마는 주름살이 끼고 그리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자 여기서 지금 외모를 묘사해주고 있죠. 굉장히 팍팍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어.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대요. 근데 기지개를 하는데 그냥 함이 아니라 아 하고 토하는 큰 하품으로 기지개를 피고 있대요. 근데 그 하품은 두들겨 맞는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서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대요. 하품이 굉장히 도가 지나쳐요.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하품이냐면 굉장히 비명 같은 하품을 통해서 교수의 삶이 정말 고통스럽구나. 우리가 하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피곤할 때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뭐 비명을 일부러 지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대요. 장녀가 다시 해설자 역할을 하죠. 저희 아버지예요. 밖에 돌아오시면 늘 저렇게 하품, 달콤한 하품, 반어적인 표현이고 부조리하다. 이치에 맞지 않네요. 장녀와 같이 해설자 역할을 하고 아버지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한다? 전혀 아닌 거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거죠.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자고 있대요. 굉장히 지쳐있어. 코를 부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예요. 근데 코를 시원하게 부는 것도 아니야. 굉장히
약간 애기 고양이 마냥 굉장히 약간 억눌려 있구나. 이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어머님이 돌아오셔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역시 진실이 아니에요. 적당한 곳에서 철과 나타난대요. 과거에는 살도 쪘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헝클어져 있대요. 헝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삐쩍 마르고 정말 볼품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교수의 처는 활력이 있나요? 당연히 활력이 없어요. 교수의 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중적인 입장에 처한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자식들한테는 다 해주지만 역시나 교수를 또 착취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는데 소리도 안 내고 들어와서 주머니를 살살 턴대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을 한 주먹 쥐고 가방도 털고 돈을 또 찾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흔들어서 깨운대요. 교수의 처는 건강을 걱정하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돈 훔치고 있죠. 제 말이 맞았지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요. 제가 아까 계속 반어가 쓰였다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반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시적 상황에서 나오는 그냥 한순간의 반어인데 계속 전체적인 상황이 반어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표현을 우리가 상황적인 반어다. 상황적인 반어다라는 표현을 써요. 플랫폼 방불이 서서히 꺼진다. 아, 이제 자는구나. 장과 막을 통해서 장면의 전환을 나타내나요? 장과 막은 그냥 커튼 내리고 다음 막으로 가는 거야. 아니잖아요. 뭐를 통해서 장면의 전환을 나타내냐면 점등. 불을 껐어? 그러면 아 다음 걸로 넘어가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뮤직걸이나 연극 볼 때 다 유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X라고 해주시면 되고 뭐를 통해서? 조명을 켜고 끄고를 통해서 장면의 전환을 나타내는구나. 여기에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깜빡 잠이 들었군. 근데 이게 막 걱정하는 투는 아니에요.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는 철새를 풀어 흩지고 그리고 막대기 뒤에는 또 다른 굵은 줄을 풀어서 교수의 허리에 다시 감아준대요. 옷을 갈아입으니까 시원하지 않으세요? 역시나 이것도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죠? 시원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반어다. 근데 혹시 갑자기 이것도 다른 얘기긴 하지만 반어 그리고 역설의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어는 그냥 진짜 반대 상황.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울지 않아. 나는 오히려 웃음이 나. 라고 얘기하는 게 반어였고 역설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거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역설이다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계속 상황적인 반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철새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철새를 풀어 헤치고 다른 굵은 줄을 했대. 그러면 철새는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사회에서의 억압을 의미를 하겠고 굵은 줄은 뭐겠어요? 당연히 가정에서의 억압을 의미하는 거겠죠. 난 잘 모르겠어. 별로 안 시원하다라는 거죠. 근데 왜 모르겠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를 받냐면요. 과도한 업무를 받고요. 그리고 구속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제 자기 일 끝나니까 집에 와서 번역하잖아. 과도한 업무와 구속을 받기 때문인 거죠. 김씨 만나봤어요? 언제 봤어? 제일 바쁘지 않아? 제일 중요하지 않냐? 이런 말인 거고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어떡해요? 내일 만나. 내일 누구 만나냐? 내가 이 씨를 만나냐? 이 씨 또 누구요? 이 씨는 누구냐면 당신이 만나란 출판사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되게 하라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업무라는 말이 되겠죠. 출판사 주인은 뭐와 관련된 인물이냐면 돈과 관련된 인물이에요. 여기에서 김씨 만나는 일이 제일 바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제일 바쁘고 제일 중요한 일은 100% 돈과 관련된 일이다 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그 주인이 왜 이 씨야? 김씨지. 그래 김씨랬어. 봐봐 이름도 못 외우고 어떡해요. 너무 일이 많아서 자꾸 헷갈리고 있는 거죠. 화를 내면서 김씨면 어떻고 이씨면 어때 박씨면 또 어때 아닌 게 아니라 누가 누군지 분간 못하겠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굴 만난다고 찾아가다가 딴 사람한테 가게 된단 말이야. 그거 애들 보고 음악이나 한 곡 틀라고 하세요. 교수는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 왜 그러냐면 좀 써보자면 여기도 똑같죠. 과도한 업무와 구속으로 인해 당연히 못하죠. 정상적인 사고를. 교수가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지친 교수에게 사람의 관계는 무의미해요. 그냥 일만 하는 건데 계속해서 자신에게 희생 그리고 노동을 강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발끈 화를 낸 거겠죠. 자 이렇게 교수가 지금 착취자의 모습을 보이다가 자 이제 아이들한테 가니까 나 착취자, 그러니까 피착취자가 돼요. 순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옆방을 향해서 얘들아 근데 계속 대답이 없죠.
왜 그래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식과 부모를 태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르죠. 부모는 굉장히 뭔가 죄 지은 듯이 하지만 자식은 굉장히 뻔뻔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죠. 아빠가 지금 노래 한 곡 틀라고 하니까 처가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노래나 틀어라. 아빠 피곤해 하신다. 알았어요. 라고 또 얘기를 한대요. 축음기 소리가 난대요. 근데 그 축음기 소리가 뭐냐면요. 시끄럽고 귀가 아픈 곡이면 어떤 음악이든지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음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시끄럽고 귀가 아픈 곡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판에 고장이 난 듯이 계속 똑같은 곡만 반복이 된대요. 이런 식으로 다른 뭔가 어떤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의 곡만 반복되는 것으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정말 이 교수의 일상, 처의 일상이 무의미한 일상에 반복이 되는구나. 내일도 이런 일상 살 거 아니야. 이런 것을 우리 그 음악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처는 무표정한 표정, 얼굴, 그리고 교수는 시끄럽다는 듯이 손을 막는데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은 이거 좋아하잖아.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지금 교수는 시끄럽다는 듯이 손을 귀를 막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끄러우면 꺼달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정말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구나 라는 거를 여기까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손을 흔들면서 중지하라고 했대요. 근데 음악이 멎으면서 옆방 플랫폼이겠죠. 소파에 앉아서 무엇을 처먹고 있는 장남과 화장을 하고 있는 장녀가 보인다. 집에서도 구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수와 상반된 자식의 모습인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의무 속에 살지만 장남과 장녀는 권리만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알 수가 있겠죠. 저런 시끄러운 음악을 무엇 때문에 틀까? 왜 시끄러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역시나 단절됐구나. 좋건 나쁘건 왜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냐. 왜냐면 내 일상도 되풀이되는데 노래도 똑같은 거 듣기 싫었을 거예요. 당신이 음악을 몰라서 그래요. 애들은 좋다 하던데? 그리고 우리는 뭐지? 찬란한 인생이라나요? 자, 여기서도 뭐냐면 상황적인 반어가 포함됐어요. 어디서 상황적인 반어가 표현이 됐냐면 이 부분. 찬란한 인생인가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인생이? 전혀 아니잖아요. 굉장히 비참한 인생인데 찬란한 인생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한테 또 상황적인 반어를 보여주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찬란한 인생이 자꾸 되풀이된다는 말이구나. 이 구절은 뭐냐면 현대인들의 어떤 무의미하고 지루한 일상을 말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교수가 이제는 신문지를 집어넣어요. 근데 이 신문지라는 소재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게 많잖아요. 참 비가 왔구나. 강원도 쪽에 눈이 많은데 또 살인이야. 어린애가 애비를 죽였대. 역시나 또 부조리극의 특성이 보이시죠? 집부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서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대. 이럴 리가 없죠.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다시 나왔다. 착취사. 라는 거에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이렇게 자식이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맞았구나 이러면서 이 신문은 역시나 또 부조리한 현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근데 신문지를 한 장 다시 접어 날짜 보더니 어머 그거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건 이건데 라고 얘기했는데 3년 전 신문을 읽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오늘 신문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3년 전의 신문과 지금의 신문 내용이 같아요. 이걸 또 드러내는 건 뭐냐면 역시나 이 사람들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거 계속 똑같아요. 매일 매일 무의미한 같은 삶이 반복되는구나. 매일 무의미한 같은 삶의 반복이 여기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세상도 무척 변했네요.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역시 이거 반어 아니야? 그치? 전혀 아닌 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상황적인 반어를 찾아볼 수가 있겠지. 당신 피곤하시죠? 저는 어울리지 않는 문제를 하면서 사회 문제 인식이 아주 결여된 거죠. 막 2살짜리 애가 아빠를 죽였는데 그게 어떻게 그러겠어요. 옆방에서 화장을 하면서 장남에게 얘 시계가 좀 늦는데 일어선 김에 밥이나 좀 줘라. 시계에게 밥을 준대요. 여기 좀 계세요. 저 밥을 좀 지을게요. 시계한테 밥을 주는 행위는 뭐냐면 이는 교수가 뭐 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냐면 이제 아빠 노동할 때 됐어. 우리 맛있는 거 사주려면 이제 일할 때 됐어.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장남이 시계한테 밥을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밥 먹었어. 여기서 먹었나? 거기서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아침 점심 글쎄 분간을 못하겠네. 굉장히 정신적인 착란이 드러나요. 왜? 계속 착란이죠. 아까 찬란한 인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착란이에요. 어쩌고 번역이 몇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원고를 잘리죠. 여러분이 자꾸 모르니까, 너가 자꾸 기억을 못하니까.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 세 개인가요? 그렇겠지. 아, 피곤해. 빨리 끝내야지. 어떡해요. 집도 수리해야 되고, 축음기도 사야 되고, 그리고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자, 이거 왜? 지금 번역을 해야만 그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이냐면요. 얘네죠. 수리해야 되고, 축음기 사야 되고, 아버지 생일. 요 세 가지 적어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54분. 네, 그래서 하던 거 마저 해보면 사실 이게 엄청 특별한 갈등 구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좀 재미가 없어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생활 속에서 해야 하는 그런 잡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생일을 치르고 있다. 근데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라고 했는데 생일을 밤낮 치렀고 어제도 생일 잔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수의 어떤 정신적인 착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교수를 등쳐먹기 위해서 핑계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죠. 당신도 참, 네. 어제는 아버지 생일이었어요. 이번엔 우리 아버지 생일이에요. 그저께도 누구 아버지를 해서 만화는 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역시 남편을 등쳐먹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누구누구 생일이다. 누구누구 아버지다. 됐어. 아이 피곤해 라고 하면서 시계를 치죠. 8시가 됐대요. 그랬더니 교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대요. 역시나 또 할 일이 생긴 거죠. 8시야 8시 늦겠군. 어디긴 어디가 옷 갈아입어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철새. 철새는 어디의 억압이었죠? 사회적인 억압이었는데 갑자기 밤 8시가 됐는데 지금 갑자기 철새를 졸라맨대요. 그래서 철문 같은 도어를 열고 했대요. 근데 다시 돌아왔대. 왜 다시 돌아오냐? 나가기가 바빴는데 8시가 튀길래 아침 8시인 줄 알았는데 근데 밖이 깜깜하네. 그랬더니 밤이 8시였네 라고 하면서 오늘 밤은 푹 쉬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겠어요? 교수가 정말 왜 그러냐면요. 아이고, 장난치는 건 아니고요. 과중한 노동에 시달려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렇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이 아니라 저녁인데 깜짝 놀라서 학교 가야 될 줄 알고 일어나는 뭐 약간 그런 거겠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과중한 노동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공부 안 하세요? 아 번역 말이에요. 좀 쉬어야겠어 라고 했죠. 근데 그렇게 또 계속 기계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엄청 반복이 되는데 감독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또 저와 마찬가지로 독촉을 하고 아내는 계속 일을 돈에만 매여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천사를 만나요. 정신적인 착란인 거죠. 교수는 자신의 꿈을 찾아줄 것을 갈구하지만 곧 사라진다. 그리고 다시 감독관이 현실로 돌아와서 감독관이 번역을 재촉하고 그러다가 또 계속 아내는 자식들한테 용돈을 주고요. 그 돈 다 자식들한테 가고 다시 감독관은 번역 도촉하고 교수는 계속 번역하겠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이 원고지의 내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 포인트로는 이 부조리 극의 특징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극의 그 구조를 보자면 얘는 사실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인과적인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유사한 에피소드가 반복되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부조리 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교수는 또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인물로 그려지죠.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이 뭐 유진이 이런 게 아니라 뭐 장녀, 장남 보통 명사로 등장해서 개성이 제거되죠. 왜냐면 그 속에서 이 현대인의 모습, 너의 모습을 발견해라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인기적인 욕망과 파편화된 가족들이 다 단절이 되어 있었잖아. 파편화된 관계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되게 대사가 어떤 의미가 없어. 딱 얘가 어떤 사건의 전개를 바꾼다 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주고받는 대화고 무대 장치로는 원고지 무늬의 양복, 쇠사슬 중에 어떤 소도구냐면 굉장히 간소화돼.
사실 우리한테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그 연극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대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소화된 소도구를 이용을 해서 우리한테 부조리 극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정말 중요한 게 이 소재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웬만하면 나라면 외우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볼게요. 원고지라고 하는 걸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제일 먼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실 아까 썼어요. 교수의 생활, 수단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사실적인 신분 표현이다. 그러니까 정말 대놓고 얘가 번역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원고지의 첫 번째 역할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원고지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요, 일상이 굉장히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구나 라는 것을 일상의 반복적인 틀, 근데 이 작가가 이근삼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근삼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역하다가 원고지를 보고 아, 이게 정말 내 삶 아닌가? 정말 이렇게 쫓겨 사는 게 내 삶 같다라고 하면서 이 작품을 썼다라는 말이 있긴 해요. 물론 처가 이렇게 막 불붙진 않았을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치의 여유도 없이 정해진 칸으로 반복되는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중요하니까 한 번씩 좀 써보면서 같이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쇠사슬 굵은 줄이 있었어요. 쇠사슬.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뭐냐, 이 교수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가 쇠사슬을 벗겨줬어요. 그래서 아, 이제 좀 억압에서 벗어나나 했더니 쇠사슬을 벗기고 이제 소파 뒤에 있었던 굵은 줄을 다시 매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압박이죠. 그리고 현실의 중압감을 드러낸다. 무겁잖아. 그러니까 현실의 중압감도 드러나겠죠. 자, 그리고 이 굵은 줄. 당연히 굵은 줄은 어디에서의 억압? 가정에서의 억압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끊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굵은 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벗어날 수 없구나. 그리고 지루한 음악. 교수가 등장할 때 지루한 음악과 함께 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굉장히 느리고 지루한 음악. 여기에서는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 교수의 피로감을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지루한 음악의 역할이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교수가 아, 피곤한데 좀 잠 좀 깨게 노래 좀 틀어봐봐 라고 했더니 처가 아이들에게 노래 좀 틀어봐 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틀었던 노래가 찬란한 인생이었어요. 자, 여기의 의미는 뭐냐, 현대인들의 어떤 무의미하고 지루한 일상의 반복. 왜 그러냐면요, 여기 반어가 쓰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전혀 찬란하지 않은 인생인데 찬란한 인생이란 노래를 틀면서 이걸 보여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추가적으로 가족 간의 단절 또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장남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사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면 일반적인 아빠는 웬만하면 들어줄 거예요. 정말 뭐 귀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 근데 이렇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저거 좀 꺼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아, 굉장히 가족 간에 단절되어 있고 공감이 전혀 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 찬란한 인생이라는 시끄러운 노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보시면 돼요. 네,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나리오는 뭐의 대본인 거죠? 희곡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연극의 대본인 거잖아. 근데 그러면 시나리오는 뭐의 대본이었지? 영화의 대본이 시나리오였어요. 얘네 두 가지는 연극과 영화는 아주 명백하게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8월의 크리스마스? 그 누구지? 지진이
지진이랑 엄청 예쁜 여자인데? 전지현이었나? 손예진이었나? 어쨌든 손예진인 것 같아. 전지현. 전지현이랑 지진이가 나오는 그런 영화예요.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네, 아주 옛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옛날 영화니까. 그래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볼 건데 네, 이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작품은 사실 수능 특강에도 실리고 수능에도 나왔던 작품이라서 꽤 중요도가 높아요. 그래서 같이 볼 거고 그 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는 연극과 영화의 어떤 차이점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사실 뭐 연극과 영화의 차이점 얘기해봐라. 그럼 그거 정말 많겠죠. 근데 우리가 이 출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한번 골라보자면 사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어떻게 보면 저희 제작 방식의 차이가 있어. 제작 방식의 차이가 있죠. 이 연극은 아주 제한된 시간과 그리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전개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아주 한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에 올라가서 관객들 바로 앞에서 딱 그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연극이라는 거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촬영하고 다시 편집하면 되니까 무한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공간도 요즘 특수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무한한 공간까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극 같은 경우에는 관객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근데 영화는 그렇게 되지가 않죠. 네, 뭐 여기 그리고 뭐 카메라, 영상 요거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이 8월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는 정원이라는 지진이가 역할을 맡았던 남자 주인공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자는 이름이 다림이에요. 다림이와 정원이가 나와요. 각각의 사람들의 그 직업을 먼저 살펴보자면 정원이는요. 조그만한 초원 사진관이라는 그 사진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진 작가겠죠? 근데 이 사진관이 2대째 내려오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줬었어. 그리고 다림이는 주차 단속원이에요. 굉장히 좀 사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설정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정원이라는 사진 작가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 근데 이거 못 고쳐.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막 울고불고 하지 않고요. 그래, 내 일상, 남은 일상 잘 살아야지 하고 담담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다림이가 정원이의 사진관에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근데 지금 다림이가 전지현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어린 전지현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졌고 아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지만 근데 막 서로 막 다 엄청 사랑은 아니지만 굉장히 마음속으로 사랑을 싹 튀어나가는 단계?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정원이가 병이 악화가 돼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입원을 하게 됐는데 정원이는 다림이한테 자신의 병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입원을 했는데 말 비밀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근데 이 정원이의 그 특성은 죽을 때까지 미소를 머금으면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근데 다림이는 얘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계속 기다렸어요. 왜 사진관 문 안 열지? 근데 결국 몰랐죠. 끝까지 모르는 걸로 끝나는 게 바로 이 8월의 크리스마스인 거고. 네,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이게 원고지랑 같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사랑은 무엇인가? 그리고 소외감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이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인데 원고지도 마찬가지잖아. 원고지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인간 소외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 그 현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원고지를 조금 다시 한번 보자면 구조리 극이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갈등의 어떤 발전적인 구조가 있었나? 전혀 없었어요. 갈등의 어떤 구조가 있지도 않았었고 그냥 반복이 됐었죠.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였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이 현대인의 무기력한 삶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인간 소외까지 갔다라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의 주제가 맞아서 같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었고 여러 번 나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뭐 내용은 뭐 별반 여기도 많은 게 있진 않아요. 8월의 크리스마스 희극 아니고 시나리오를 한번 같이 볼게요.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공간적인 배경 그리고 시나리오가 몇 번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 설명에 대한 묘사를 다 해주는 게 바로 시나리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보인 찻집이라는 공간적인 배경인데 정원이가 창가에 앉아서 편밭을 보고 있대요.
했더니 자신의 얼굴이 반사가 될 거고 얼굴 너머로 다리미가 보인대요. 자, 그러면 이 다리미를 보이는 이 유리창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처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리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오히려 소통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는 없게 되는 뭐의 역할? 단절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게 바로 이 유리창의 역할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정원, 손가락을 가만히 유리창에 갖다 대본다. 다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손가락.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다림을 향한 정원의 애틋한 사랑. 그리고 그리움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구나. 자,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자기 그 다림이가 사진관에 왔다고 했었잖아요. 그 사진을 잠깐 봅니다. 그리고 뭐 화초의 마당에 담겨 잎새가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화초들이 마당에 놓여있다. 어때요, 이러면? 아, 왠지 죽겠구나. 암담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카메라가 천천히 이동하면서 카메라가 이동한다는 것도 희곡의 특징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시선의 이동을 다 보여주거든. 우리 관객이 봐야만 하는. 정원이 바가지를 앞에 놓고 만년필을 만지고 있대요. 만년필의 촉을 빼고 안을 분해하니까 잉크가 덜어져 있다. 그러니까 투명한 이 물에 잉크가 풀어진다. 정원은 테이블 위에 편지지를 놓고 편지를 쓴다. 그리고 그걸 봉투에 넣는다라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또 봤대요. 그 주차 단속원 아가씨 다림이 너 입원하고 안 보이더라. 그만뒀대? 야, 벌써 가을이 다 됐네. 라고 하면서 한 장 한 장 앨범을 넘기면서 미소를 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네, 무슨 추억이냐면 행복했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점점 사라지고 울어요. 왜냐면 자기가 곧 죽으니까. 그래서 왜 우냐면 다림과의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추억을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그냥 담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이 정원의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의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그게 영정사진이 되고. 그래서 디졸브라는 것도 한번 촬영 기법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나리오는 연극과 달리겠죠. 연극 같은 경우에는 장면 전환을 많이 하려면 완전 그 스태프들 다 화나요. 그리고 시나리오는 영상을 편집하면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연극과의 차이점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원고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